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랄한 시댁을 지옥불로 던져버린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불합리한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바보처럼, 아니, 천재처럼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 정말 말도 못하게 시달렸는데 그 모든 걸 꾹 참고 견디며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시부모의 끔찍한 과거와 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도 얽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전 완전히 각성했고요. 그 사실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렸는데요. 어쩌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지만 결국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꼴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생김새부터 험악하셨고 아빠 친구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외모만큼이나 행동도 거칠었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늘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시면 어김없이 술을 드셨고요.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아빠는 거의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술만 마시는데 그걸 곱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해요. 수도나 가스가 종종 끊기고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배고팠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소일거리로 일을 나가시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아빠는 술값으로 탕진하고요. 전 엄마가 아빠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요, 아빠는 엄마의 그런 잔소리도 듣기 싫은가 봐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럼 엄마도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아빠는 엄마를 위협하고 그러면 엄마는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맞서고요. 그런 싸움은 너무도 자주 반복돼서 저희 집의 일상처럼 굳어졌어요. 전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 숨곤 했는데요. 그러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리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싸움이 일상이 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마음 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는 같은 골목에 살던 5살 많은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외아들인데요. 오빠네 아빠는 원래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제가 사는 지방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잠깐 이사 온 거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 잠깐이라는 기간에도 땅을 사고 집을 새로 지을 정도였고요. 그 집에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었어요. 워낙 저희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고 일자리도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 그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죠. 그 집에서 도우미 하는 그 영진이 엄마 맨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집 사모한테 날 반값에 써달라고 했지. 그년 집 개판이잖아. 일도 개판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일은 똑부러지게 하나 봐. 어디 흠잡을 데 없는지 한번 봐봐. 뭐라도 훔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잘리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의 심보도 고약했어요. 사람을 이간질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정말 유일하게 그 부잣집 오빠는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매번 저희 집에서 고함 소리, 깨지는 소리, 욕설이 오갈 때면 어김없이 그 오빠가 저희 대문 앞에 서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오곤 했잖아요. 오빠는 제 마음이 무너질까봐 미리 나와 절 기다려줬던 거예요. 제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오면 오빠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동네 뒷산이나
작은 공원 같은 데로 데려가 조용히 함께 있어줬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아주 다정하게 절 위로해줬죠.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어도 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나 너무 싫어. 이 집도 이 동네도 다 무서워.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 꼭 행복해질 거야. 그땐 지금 이 말 꼭 기억해줘.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 계속 있으면 좋겠어. 오빠가 내 옆에 있어주면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였을까요? 오빠는 항상 저한테 유난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도시락을 싸야 했는데 저희 집 형편에 그런 걸 챙겨줄 리가 없잖아요. 매일같이 오빠가 말없이 저희 집 대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저더러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요. 오빠는 2개씩 싸가더라고요. 오빠 스타일이 그냥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이라 한 교문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어떻게 봤는지 그 멀리서 절 발견하면 조용히 옆에 와서 함께 앉아 있어주곤 했어요. 괜히 떠들지도 않고 억지로 기분 풀어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옆을 지켜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심으로 든든했고 정말 따뜻했어요. 오빠는 키도 크고 미남형인데다 공부까지 잘해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제 친구들 중엔 오빠를 한 번만 보자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어느 날 저도 장난처럼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내 친구가 오빠 소개시켜달래. 걔 엄청 귀여워. 애교도 많고 걔도 공부 잘해. 만나봐. 그러자 오빠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좀 놀라기도 했어요. 소개팅? 바보야. 너는 너 좋아하는 남자한테 네 친구 소개시켜주고 싶냐? 안 해, 바보야. 정말? 오빠가 나 좋아해? 왜? 난 그냥 오빠가 나 불쌍해서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오빠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예뻐.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가 예뻐서 좋아하는 거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빠가 절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려. 그리고 제가 예쁘다는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예쁜지조차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오빠를 남자로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오빠는 그냥 절 지탱해주는 사람이고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오빠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어색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결국 오빠와 헤어질 일이 생겼어요. 오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오빠네 가족이 다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끝나는 줄 알고 그날 엄청 울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빠는 서울에 가서도 틈틈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절 보러 내려왔어요. 군대에 갔을 때도 직접 손편지를 보내주고 저도 면회를 가서 오빠를 만났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왔어요. 물론 그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특별한 사이였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인이 되면서 오빠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품고 있던 마음을 오빠가 처음으로 제대로 고백했죠. 사실 나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이제부터 정식으로 사귀자. 진짜? 오빠가 날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사귀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어. 근데 나도 오빠 좋아해. 좋은 여자친구가 되어볼게. 그렇게 전 친구가 아닌 연인의 자격으로 오빠 곁에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절 놔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빠가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선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빠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고 남은 건 빚더미와 월세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나마 있던 월세방조차도 아빠가 생전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는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증금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그 순간 전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기댈 곳도 돌아갈 집도 없이요. 겨우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며 정신없이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빠는 여전히 절 보러 와줬어요. 자주 연락을 해주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먼 길을 달려와 절 찾아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여유조차 없었고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오빠는 저한테 큰 존재였고 우리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절 밀어냈어요. 공장에서 인원 감축이 시작됐고 예상대로 전 해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식당에 취직하게 됐죠. 식당에 첫 출근한 날 밤, 오빠가 제게 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게 힘들게 느껴졌고 전 오빠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나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만 세상이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같은 마음이면 딱 저 세상 가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삶은 언제나 극복해 나가는 거야. 맘 약해지면 안 돼. 오늘 밤은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그날은 오빠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저랑 함께 있었어요. 밤새 오빠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힘든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제 옆에 주신 것에 대해 그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앞으로 무조건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룻밤이 문제가 되었어요. 정말 처음으로 오빠와 함께했던 밤인데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임신이 되었다고 오빠한테 알리자 오빠는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러 서울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머, 얘 봐라.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아들 애를 가져? 애 빨리 떼버려. 우리 애 발목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일부러 우리 애한테 붙은 거냐?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꼬드기는 건 눈에 거슬렸는데 이젠 아예 몸으로 들이댄 거야? 아휴, 더러워. 사실 오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경도 집안도 저라는 사람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절 지켜줬어요. 저희 둘 다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시면 그럼 두 분의 허락 없이 둘이 나가서 단칸방에서라도 살겠습니다. 아이도 이 사람도 제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자 오빠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오빠의 뺨을 세차게 때렸고 오빠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오빠를 거칠게 밀치고 마치 작정한 듯 여러 차례 때리셨어요. 게다가 골프채까지 꺼내서 가져왔는데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은 다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 여보, 얘네 지금 제정신 아니야. 억지로 갈라놓는다고 갈라질 애들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우리도 아들 잘못 키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여보, 그냥 허락해줘. 우리 아들 좀 그만 때려. 애 죽일 생각이야. 그러자 아버님은 그때서야 정신이 드셨는지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망연자실하시고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아유, 이놈아. 앞길이 탄탄대로인데 어디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뭐 어쩌겠다고. 속상하다, 속상해. 그렇게 결국 오빠의 부모님도 체념하시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임신한 상태로 급하게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린 채 그냥 맨몸으로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책임을 지기 위해 떠밀리듯 시작된 결혼이었죠. 그때 제 나이 겨우 20대 후반이었고요. 오빠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제게 또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네, 바로 시집살이라는 지옥 같은 세상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과는 별개로 절 단 한순간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부릴 사람이 들어왔다는 듯 구박과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죠. 그 집엔 원래 오래된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지하도 있는 3층 집에 대지만 해도 200평이 넘거든요. 한평생을 그 집안일을 맡아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을 바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예, 이제 이모님 안 오실 거야.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일 다 해.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 이 큰 집을 전부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살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알려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그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맨날 밥만 축내고 우리 아들 꼬시는 것밖에 모르잖아. 아휴, 저런 답답한 애가 뭐가 좋다고 우리 아들이 빠져가지고. 아휴, 내 팔자야 정말.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예쁨 받을 거라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모질게 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간 뒤부터는 집안일이 전부 제 몫이 됐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으셨어요. 컵에 물 한 번 마시고 나면 그대로 싱크대에 던져 놓으셨고요. 과자를 드시면 바닥에 가루를 일부러 털어 놓으셨죠. 그럼 저는 바로바로 빗자루 가져와서 쓸고 닦고 해요. 일부러 그러는지 수건에 립스틱을 닦으시고요. 그럼 제가 그걸 손빨래해야 합니다. 속옷은 스스로 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비물이 묻은 팬티까지 벗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것도 손빨래를 했습니다. 살다 제 손으로 그런 것까지 빨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임신도 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시집살이도 버거웠지만 진짜 더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시집살이였어요. 제가 아무리 공들여 음식을 차려놔도 시아버지는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어요. 제 반찬은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 밀쳐졌고요. 여보, 전에 사온 갈비탕 있지? 그거 좀 줘. 당신 손으로 직접 해서 줘. 쟤한테 맡기지 말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껏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아유, 왜? 며느리가 해준 음식은 안 먹으려고?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셔? 당신도 참 까다로워. 한 번 아니면 영원이 아닌 그 대쪽 같은 성격도 참 여전해. 그 집에서 제가 받은 대우는 명확했어요. 시아버지는 늘 말했죠. 결혼은 시켜주었지만 감히 누굴 넘본 거냐. 우리 아들은 너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났을 거야. 진작 날아다녔을 거야.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자기 아들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하셨죠. 정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지만요. 그땐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만 태어나면 그럼 달라지시겠지? 그 생각 하나로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마음을 열고 점수라도 따보려고 얼굴에 웃음 붙이고 싹싹하게 말을 걸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완전 정색을 하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언감생심, 어디서 나한테 말 붙이려고 하나? 내가 너랑 노닥거릴 사람으로 보이냐? 괜히 말 시키지 말거라.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제 말엔 대답 한마디 없고 제가 하는 일은 죄다 못마땅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그 집에서 저는 그냥 자기들 아들을 망친 여자일 뿐이었고요.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받았죠. 제가 힘들다고 징징거리니 남편은 절 위로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날 너무 힘들게 해. 우리 나가서 살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미안해. 그래도 잘 버텨보자.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해. 부모님도 아기 나오면 달라지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더 자기를 지킬게.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뭔가 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자리 제대로 잡히면 그때 우리 나가서 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버티는데 제 몸이 멀쩡할 리가 있었을까요?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달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초음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아무 말도 없이 기계 버튼만 눌러대셨어요. 전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왜요, 선생님? 저희 아기 잘 있죠? 막달 되면 아기가 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끝내 제 눈을 보지 못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아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아기를 품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슬픔 속에서 전 수술을 했어요. 막달에 유산수술 하는 건 출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던데요. 그래서 의사도 몸조리 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몸조리는커녕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모욕을 들어야 했어요. 네 팔자가 세다더니 부모님 닮았구나. 그 지랄 맞은 기운으로 우리 집 귀한 피를 끊었네.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 몸조리 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남편이 막아섰지만 전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전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정말 세상에 제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평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도 어미의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와 조용히 절 서재로 부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애가 죽었으니 넌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지 않냐. 짐 싸서 나가거라. 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애원했어요. 오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바로 아이 가질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난대요. 몸 만들어서 이번에는 건강한 아이 출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하하, 얘야, 사실 그 아이 낳았다고 해도 바로 고아원에 보냈을 거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와 어울리겠냐? 아니야, 그건 네가 잘 알지 않냐. 제발 좀 분수를 깨닫고 꺼져주라.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전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거려. 이 대화를 남편이 밖에서 들었는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아이를 잃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아빠가 사람이에요? 모든 돈으로만 따지고 사람까지 돈으로 평가하는 아빠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주먹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리셨고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거실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단란했던 우리 가족의 분란이 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고 저는 그 소란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지옥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제는 아예 절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절 못살게 굴어서 스스로 낮아 빠지게 하려는 속셈인가 봐요.
어느 날은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신다고 하시더니 저한테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한가득 시키셨죠. 청소, 음식, 다과 세팅까지 혼자서 다 하라고요. 손님들이 도착하자 자연스레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야? 어려 보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잖아. 누구야? 보면 몰라. 우리 집 식모야. 어리고 예쁜데 일은 참 못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예, 너는 거기 있지 말고 들어가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모요? 며느리를? 친구분들한테 아들이 결혼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지 아예 저의 존재에 대해 모르시더라고요. 절 그저 부려먹는 사람으로 소개한 거예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손님들 앞에서 식모라고 하신 건 좀 너무하셨어요. 그럼 네가 며느리냐? 식모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나한테 따져? 안 나가?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 후로 가족들의 큰 모임에서도 저만 빠졌고요. 가족 사진을 찍거나 친척들 식사 자리에서도 전 항상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거나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절 감싸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시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회사 내 직급을 계속 올려주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연결해줬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 사진을 나 빼고 찍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당신이 말을 좀 해줘. 그냥 좀 참고 지내.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이런 걸로 싸우려 들면 끝도 없어. 어느 순간 되면 풀리는 날이 올 거야. 그때만 좀 기다려. 그렇게 남편은 서서히 제 편에서 방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참고 지냈어요. 한번 참으니까 계속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뇌졸중이 오셨고 병간호는 당연하단 듯 제 몫이 되었어요. 그때는 잠깐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니까요. 그런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당신을 돌보는 중에도 틱틱거렸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남편 뒷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틈에 바람을 피우는 듯 했고요. 저도 오갈 데 없어서 그 일을 다 했지만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몇 년이 지나자 거의 완전히 치유되셨어요. 그렇게 시집살이 5년 동안 제가 시댁에서 한 거라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픈 시아버지 돌보는 것을 했고요. 사랑도 보호도 없는 생활 속에서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딱히 아무 말씀도 없으시길래 그래도 칠순인데 그냥 넘기긴 뭐하더라고요. 환갑 때는 제가 시댁에 없었던 시절이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기회에 점수라도 좀 따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어머니 칠순을 정성껏 준비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음식들, 잔치상은 어떻게 꾸밀지, 요즘은 그런 이벤트성 상차림을 꾸미는 용품도 대여해주더라고요. 병풍에 필요한 재료나 예산은 어떤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정리했고요. 그걸 보고서처럼 문서로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담긴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께서 그 계획서를 보시더니 갑자기 제 뺨을 세게 후려치시는 거예요. 손찌검을 당한 건 그때가 처음이라 저도 놀라고 당황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칠순상 차려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러세요? 고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냐고.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 개망신 당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무심하게 카드 한 장을 내미셨어요. 장소는 어느 호텔, 답례품은 뭘로 할지, 사회자는 누구로 할지 일일이 받아 적으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전부 보고하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점수 한번 따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이젠 제 전부를 쥐어짜는 고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미리 준비해둔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단정하게 꾸미셨더라고요. 저는 따로 지시받은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며칠 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산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 본 시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예, 너 지금 그 옷 입고 가려고? 미리미리 옷 하나쯤 안 사놨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입고 나온 거냐? 됐어, 여보. 저런 애한테 뭘 기대해. 야, 넌 격이 너무 떨어진다. 같이 가면 우리까지 저렴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넌 식장으로 따라와. 알겠어?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신발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셋은 절 두고 먼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전 그 현관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그 순간만큼은 제 존재가 투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시댁 식구들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도 뒤늦게 도착해서 시댁 식구들 옆에 섰는데요. 제가 좀 늦었죠? 택시가 안 잡혀서요. 아직 손님들이 오진 않으셨나 봐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싸늘하게 말했어요. 예, 네가 지금 뭐라고 여기 서 있어? 그 꼴을 하고선. 어디 감히 우리 옆에 서려고 해? 저기 가서 도우미들이나 도와. 그 말을 분명히 남편도 들었는데 더 이상 절 감싸주지 않더라고요. 전 당황했어요. 한복 입고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 틈에서 전 그저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날마저 분란을 만들 순 없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하지만 도우미들 사이에 끼어드는 건 제가 제 손으로 절 더 낮추는 일 같아서 결국 식장 안쪽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집에 가버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식이 시작되면 분위기 봐서 조용히 빠져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날 잔칫날에는 정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정작의 인사들로 식장이 북적였고 카메라 플래시며 인사치레가 오가는 와중에 검은 양복을 입은 보디가드들과 함께 머리가 하얗게 센 단정한 분위기의 한 여자 회장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분이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부터가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고요. 어머,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이 오시니까 이제야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제가 늘 회장님을 어머님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죠? 나는 자네 그 입에 발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웃겨. 그래도 뭐 칠순 축하는 축하니까 맛있게 먹고 갈게. 회장님 자리는 제가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회장님께 허리를 굽히며 자리를 안내했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정성껏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켠 다른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 회장님이 식장을 둘러보시던 중 어쩐 일인지 자꾸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절 바라보다가 손짓으로 부르셨어요. 당황한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다가가자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으셨죠. 혹시 나 알아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낯이 익는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죠? 전 오늘 잔치집 며느리예요. 그리고 할머님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오늘 처음 뵌 게 확실해요. 며느리? 그래? 이 집 아들이 결혼했단 말이야? 왜 난 몰랐지? 근데 이상하네. 낯이 익단 말이지. 자네 고향은 어딘가? 저기 경상도 쪽인데요. 왜 그러세요? 전 할머니 처음 뵙는데요.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자 회장님은 뭔가에 꽂힌 듯 점점 질문을 더 깊이 던지셨어요.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도요. 인상착의까지도요. 그렇게 묻다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혹시 어머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 네, 저희 엄마 성함은 김복자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이름이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중얼거리셨어요. 뭐라고? 김복자?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 두 집안이 결혼을 했지? 저와 회장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 멀리서부터 급히 다가오셨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발걸음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이 애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예, 너 회장님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와서 이것 좀 도와.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알고 있었던 거지? 얘 어머니가 김복자라는 거. 설마 그걸 모르고 결혼을 시킨 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제야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은 당연히 제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이니까요. 그러자 회장님이 제 말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 묻어뒀던 비밀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같은 동네 사람이지 않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잘 설명해봐. 그 순간 명확하고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이 집,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얕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덮이지 않는 질기고 복잡하게 얽힌 과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독하고 뿌리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절대 덮을 수 없는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르신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일수로 돈을 굴리며 지역에서 전설처럼 불렸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현금을 가방 가득 들고 다니며 누구에게는 구세주였고요. 누구에게는 절대 군주 같은 존재였죠. 말 그대로 지역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그 회장님에게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었다고들 해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회장님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단순한 돈거래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묵은 악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연의 한가운데 저희 부모님까지 깊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이자 그 소리에 시아버지까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한순간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잔칫날 분위기는 싸늘한 정적과 눈치 속에 얼어붙었어요. 이 애가 그러던데 자네들 며느리라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희도 처음엔 결사 반대였어요. 정말 헤어지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서로가 너무 좋다니까 우린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할 만큼 다 했다고요.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왜 그토록 절 반대했는지, 왜 제 존재를 그렇게 끝끝내 거부했는지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과거에 시댁과 이 회장님과 아주 나쁜 인연으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난 단순한 대부업자가 아니란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대신 들어주는 창구였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알고 있던 살아있는 기록자였어.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 중 내가 모르는 건 없단다. 왜냐면 결국 모든 일은 돈으로 엮이게 되어 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뭔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마침내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민낯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저 어릴 적에 저희 고향 동네에 공장을 지으려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공장을 하나 세운 뒤 곧이어 두 번째 공장을 지으려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 살고 있던 여러 가구를 내쫓아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강제 철거와 서류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집주인 몰래 서류를 위조해 허위 동의서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부하면 윽박질러 도장을 찍게 하고 거칠게 내쫓고 협박하고 밀어붙이는 일까지 저지른 거죠. 그런데요, 그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빠가 그걸 담당했대요. 전 몰랐는데요, 저희 아빠 깡패였다고 합니다. 너네 아빠가 깡패이긴 하지만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단다. 내 밑에서도 이랬거든. 어떤 일이든 맡기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했고 무조건 끝까지 처리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능력자 중 하나였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외모만 험악해서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을 거야. 너희 아빠 참 많이 괴로워했단다. 할 줄 아는 게 주먹뿐이라 그걸로 밥벌이 하긴 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했어. 그래서 너한테는 그 모습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에 따르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꼭 확보해야만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집만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만큼은 저희 아빠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짓을 해도 그 집 앞에선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대요. 그 일로 시아버지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도 받았고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싶었던 시아버지는 문제의 그 집에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시아버지가 직접 그 집을 날려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희 아빠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회장님 말로는 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주고 은폐할 수 있게 다 본인이 한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누명을 쓰게 됐고요. 도망을 다니다 결국 객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지. 어떻게 이런 두 집안이 한 집에 얽혀서 살고 있었는지 난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너희 엄마는 이런 얘기 안 해주디? 저희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도요. 아빠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엄마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게 하나둘 가슴으로 밀려오는데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숨도 생각도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절 그렇게 반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 못살게 구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요? 그 순간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분노를 억누르지도 않은 채 외치셨어요. 뭐라고? 이 년놈들이 널 못살게 굴었다고? 부모를 다 빼앗아 가놓고도 그 자식한테까지 손가락질을 해? 잘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사람이냐?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권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격한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저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떻게 널 모욕하고 어떻게 네 부모를 짓밟았는지 증거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며 회장님은 제 손을 단단히 붙잡고 그 잔치판을 그대로 뒤로 한 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회장님 댁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으리으리했어요. 그 안엔 금고방이 있었는데요. 문을 열자 그 안에 또 다른 금고가 있었고
회장님은 주저없이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허위로 작성된 철거 동의서, 화재로 위장해 집을 날려버린 정황,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저희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시아버님이 회장님을 직접 찾아와 부탁했던 그날의 음성 파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수사 요청해. 그러면 너희 아버지 명예도 되찾고 저 집도 끝장낼 수 있어. 저는 손에 든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죠? 그러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묻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빠가 그 집을 못 건드린 이유 알려줄까? 네 엄마가 친엄마와 인연을 끊었는데 거기가 네 외할머니 집이었어. 몸도 편찮으셔서 곧 돌아가실 거라 기다리고 있었대. 억지로 뺏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런 모진 고초를 다 겪고도 네 외할머니가 편하게 가시기만 기다린 거야.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가 연까지 끄는 장모님을 아빠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정말 의외였어요. 외할머니가 너네 아빠 결혼 반대하셨다더라. 그랬더니 네 엄마가 부모랑 연 끊고 집을 나갔대. 그 뒤로는 왕래가 없었지. 근데 너네 아빠 계속 외할머니 곁을 맴돌면서 몰래 돌봐드린 거야. 그런 의리 있는 사람 나도 보기 드물었어. 저는 점점 아빠의 새로운 면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으면 엄마랑 좀 잘 살지. 매일 싸우고 경찰 부르고 소리 지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왜 집이 비어 있었는지 알아?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네 아빠가 병원에 모시고 간 참이었대. 그 틈을 타서 그 집을 날려버린 게 네 시아버지고. 그 죄를 너희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어. 아휴, 나도 그때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그 말에 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고 한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 딸을 며느리로 들여 다시 짓밟은 일도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고소해도 좋아. 죄값 달게 받을게. 하지만 오늘 그 집엔 가지 마. 갈 곳 없으면 여기서 자고 내가 따로 알아봐 줄게. 내가 잘못한 걸 만회할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회장님 댁에서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재수사 요청서를 냈고 검찰은 시아버지를 방화죄와 명예훼손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성 파일과 병원 CCTV, 조작한 사진 증거까지 모두 확보되어 결국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왜 아빠는 도망쳤을까라는 의문이 남았어요. 그 답은 회장님이 알려주셨죠. 네 아빠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껴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회장님은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조언만 했다는 이유였죠. 명백한 조작을 부추겼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 직접적으로 범죄를 도운 게 아니라 조언만 해준 거라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시댁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여론의 문매와 세무조사, 내부 비리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간 쌓아온 불법과 탈세 정황들이 줄줄이 드러났고요. 그렇게 시댁은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시아버지는 즉시 구속됐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듯 회장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게 이제라도 죗값 받고 조용히 살라고 내쫓았습니다. 회사의 붕괴는 마치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이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자 이익으로 얽혔던 인맥들은 재빨리 등을 돌렸고 시댁은 하루가 다르게 퇴색해 갔어요.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엔 이제 찾아오는 손님도 지켜야 할 체면도 권위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만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 중심에 있었던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사과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시어머니였던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선택은 긴 고통의 고리를 제가 스스로 끊어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던 사람이 지네 집 무너지니까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껏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 일만 처리하면 됐지. 우리 회사는 왜 건드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당신도 이제 너네 부모 꼭 닮아간다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딴 말이 입에서 나와? 그리고 내가 회사 고발했니? 검찰이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아버님께 따져. 그리고 너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동안 갈 데 없어서 참았는데 이제는 더는 참을 이유 없어.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했어요. 그 인간 핸드폰에 함께 찍은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역과 숙박 어플 예약 내역에 심지어 그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리며 후기를 작성했었더라고요. 미친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제출해서 고소했고요. 그 여자는 혼인관계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걸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함께 살며 가족으로 살아온 흔적은 분명했죠.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졌던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은 쉽지 않았어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든 발뺌하려 했고 제가 받은 모욕과 상처를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놈 역시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도 끝났어요. 앞으로는 제 두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제가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며 저도 내면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요. 나는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었죠. 일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동안 전 회장님 댁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불쑥 회장님이 제게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디서도 눈치 보지 말고 널 먼저 생각하고 살아. 그럴 자격 너한텐 충분히 있어. 그 말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힌 듯 울컥했어요.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엔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도 누군가의 식모처럼 살던 여자도 없었어요. 그저 제 이름 가진 저 하나, 그걸 지키기 위해 버텨온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절 막대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왜 그때 깨달았나 몰라요. 저 정말 바보 천치가 맞나 봐요. 그리고 회장님은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며 말씀이 없으시더니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 이제 일수는 그만하려고. 나이가 90이 다 돼가니 손 떼야지. 그동안 번 돈 이제 좋은 일에 쓰고 싶어.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까 해. 그런데 이 돈 더럽다고 안 받아주면 어쩌지? 회장님, 그 돈은 분명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거예요.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그럼 스스로도 기쁠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해주니 참 고맙다. 나 이제 좀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웃으셨어요. 마치 오래 묵은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진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어떤 인생도 끝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려. 그리고 용서는 때때로
가장 강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회장님은 바로 장학재단을 꾸렸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회장님과 함께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정성스레 놓고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본다고 누구한테도 짓밟히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속삭였어요. 누구의 그림자 아래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 사랑받기 위해 억지로 견디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되찾아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다시 꺼내들고 일을 찾아보며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라도 학교 다녀.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제대로 배워야지. 하지만 제가 가진 건 꿈밖에 없었어요. 돈도 배경도 없었죠. 그러자 회장님이 본인이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 제게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이제 회장님 댁을 나와 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보려 했죠. 그런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가족이 없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제가 곁에 있어도 되겠어요? 저 회장님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돼요? 회장님은 크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젠 저밖에 없대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빠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외할머니가 밉고 죄송하면서도 계속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저도 지금 그때의 아빠처럼 회장님의 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참 다양하고도 놀라워요. 제가 이런 인연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도 180도로 바뀌었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마지막 위로가 되어야 할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때론 우리가 받는 것이기도 또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이기도 하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위로 같은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